여러분은 이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우리가 도와줬던 나라, 혹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어느 순간 우리 바로 옆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게 자랑스럽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불편하게 느껴지셨나요? 요즘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댓글창을 보면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자주 보입니다. 베트남 경제 요즘 장난 아니다. 삼성 공장이 다 베트남으로 갔대.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배운대.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댓글들도 있죠. 이제 거꾸로 우리가 따라잡히는 거 아냐? 한국은 정체되고 베트남은 질주하는 것 같다. 괜히 불안하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베트남의 성장일까요? 아니면 그 성장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우리의 불안감일까요? 사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상대적 우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한류 열풍, K-POP, K-드라마, K-제품들, 어디라도 한국은 멋지다, 선진국이다라는 평가를 들으며 자존감을 채워왔죠. 그런데 바로 옆 나라에서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세우고 길거리엔 한국 브랜드가 넘쳐나고 젊은이들은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따라하고 와, 뿌듯하다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론 마음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예전에 가르쳐줬던 나라가 이젠 우리랑 경쟁을 해? 못 살았던 나라가 우릴 따라잡을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그동안 도움 주는 나라, 선진국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누려왔지만 베트남 같은 신흥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그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묘하게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베트남 아직 멀었어. 인건비나 싸서 그렇지 품질은 아직 한참이지. 속도만 빠르고 내실은 없어. 이런 말들은 사실 그 나라를 평가절하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보다 못 살던 나라가 갑자기 치고 올라오면 왜 우리는 불편할까요? 그건 질투일까요? 불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우리 안의 열등감일까요? 지금부터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경제 지표나 외교 상황을 넘어서 한국인들이 베트남의 발전을 보며 느끼는 심리적 감정,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우리 사회의 무의식적 태도까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저 베트남이 잘 나간다더라는 이야기가 아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조용하지만 강한 울림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 동남아에서 제일 뜨는 나라는 단연 베트남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세계 주요 경제기관들은 다가올 10년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나라는 베트남이라고 말합니다. 성장률만 봐도 놀랍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부분의 국가가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동안 베트남은 2022년 기준 8.0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다소 조정됐지만 여전히 5%대를 유지하고 있고 IMF는 중장기적으로 매년 6에서 7% 성장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장이란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도시 풍경과 일자리 시장, 국제 투자 흐름을 보면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두 번째 심장, 베트남. 베트남 북부 박린성과 타이응 웬성에는 삼성전자의 거대한 생산단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에서 전 세계 갤럭시 스마트폰의 약 50% 이상이 생산됩니다. 즉,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삼성폰의 절반은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는 뜻이죠. 삼성은 지금까지 베트남에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이는 단일 기업 기준으로 베트남 역사상 최대 외국인 투자 규모입니다. 삼성 외에도 LG, 현대차, 포스코, 롯데 등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고 이로 인해 베트남은 어느새 제2의 한국 제조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시 인프라의 변화는 더 극적입니다. 수도 하노이와 경제 수도 호찌민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오토바이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복잡하고 낙후된 교통망이 특징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심 곳곳에 고층 건물과 국제 브랜드 매장, 지하철, 스마트 신도시, 친환경 교통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고 그 중심엔 젊은 세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도시 호찌민. 호찌민시는 지금 동남아의 실리콘밸리가 되기 위한 야심찬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푸디, 티켓, 모옹모 같은 로컬 스타트업은 이제 베트남 청년들의 삶에 깊이 파고든 브랜드가 되었고 이들 스타트업에 투자한 자본은 일본, 한국, 미국, 싱가포르 등 글로벌 VC 자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은 영어, 한국어, 중국어에 능통하고 스타트업, IT 개발,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빠른 실행력과 글로벌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과 교육의 가파른 상승 곡선,
베트남은 한때 공산국가라는 이미지로 인해 기술 개발이나 교육 수준이 낮다고 인식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초등교육 취학률은 99%를 넘고 수학과학 성취도 PISA는 한국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며 매년 5만 명 이상의 베트남 청년들이 일본, 한국, 독일, 호주 등지에서 기술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AI 핀테크 로보틱스 분야에서 정부주도 연구센터와 민간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단순한 제조 공장 이미지에서 미래 기술 국가로의 도약도 시도 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건 베트남 사람들, 특히 청년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더 배워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싶다. 겸손하면서도 야심 있는 이 자세는 한때 우리가 세계를 향해 가졌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딛고 일어서던 시절 하면 된다라는 구호 아래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의 베트남은 그런 집단 에너지가 곳곳에서 느껴지는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베트남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나 값싼 인건비의 나라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제조의 허브, 기술의 가능성, 젊은 세대의 성장력,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국민의 마인드셋, 이 모든 것이 결합된 베트남은 단순한 경제성장 국가가 아니라 진짜로 자신만의 색깔과 힘을 가진 미래형 국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성장하는 건 사실 우리에게 아무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런데 왜일까요? 이성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감정적으로는 왠지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가 도와줬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와 경쟁하려고 한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마음 한켠이 어딘가 간질간질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감정의 정체는 뭘까요? 첫 번째, 우월감의 상실이 주는 당혹감. 한국은 산업화 이후 꽤 오랜 시간 동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우위에 있다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관광객으로 갔을 때 현지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K-드라마를 보고 길에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주면 우리는 그것을 인기나 자부심으로 받아들였죠. 그 자부심은 종종 우월감과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야. 이 나라는 아직 멀었지. 한국이 들어와서 이만큼 발전한 거야. 물론 그 말이 모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경제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고 문화적으로도 한국은 분명한 소프트 파워를 행사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인식이 너무 익숙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그 우위의 균형을 깨는 순간 우리는 정서적 충격을 받습니다. 어라, 우리가 우위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우릴 따라잡으려고 해. 아니, 그냥 따라잡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려는 듯한 기세야. 그리고 그 감정은 곧 불안감으로 번집니다. 두 번째, 도와줬던 나라가 경쟁국이 되었을 때 우리가 베트남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한 가지 강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한국은 도와주는 나라였고 베트남은 도움받는 나라였다. 이런 전제가 뒤집힐 때 우리 안에 정체성 혼란이 발생합니다. 단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던 세계관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이건 마치 이런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고 키워줬던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형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더 잘 벌고 더 멋진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형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감정은 묘한 자극감과 불편함일 겁니다. 얘가 날 넘어서려고 하네? 어느새 이렇게 컸지? 나는 정체된 것 같은데 얘는 성장했네. 이건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정체성 자체에 금이 가는 경험입니다. 세 번째, 상대적 박탈감은 자존심을 자극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즉, 내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 있느냐보다 남이 나보다 나은 걸 볼 때 더 힘들어지는 사회라는 뜻이죠. 이런 정서는 베트남 같은 이웃 국가가 급성장할 때 특히 더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예전엔 우리가 베풀었는데 이젠 우리가 따라잡힐지도 몰라.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 안에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감정이 건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건강한 경쟁의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때론 폄하와 부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겉만 번듯하지 실속은 없어. 싸게 하니까 외국 기업들이 가는 거지. 그게 실력은 아냐. 문화 수준은 아직 멀었지. 이런 말들은 사실 상대국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방어하기 위한 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결국 이 모든 감정의 뿌리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우리도 더는 특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한때 전 세계가 주목했던 한류, 끊임없는 수출과 제조 경쟁력, 치열한 입시와 열정의 나라, 그런 정체성들이 점점 주변국들과 비슷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더 이상 독보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
그 불안이 우리의 감정 깊은 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불편한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비교 대신 성찰입니다. 우월감 대신 존중입니다. 자극 대신 협력입니다.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보다 더 잘 되는 이웃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볼 시간입니다. 한국보다 못 살던 나라가 치고 올라오면 왜 불편할까라는 질문 대신 이웃 나라의 성장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나?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진짜로 여유 있는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동경의 대상이다. 베트남 사람들은 지금도 한국을 부러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망받고 있다. 물론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한국은 여전히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나라이고 많은 베트남 청년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시선의 방향과 깊이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따라했지만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하려 한다. 한때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은 꿈같은 선진국이었습니다. K드라마 겨울연가가 처음 방영되던 시절 베트남 거리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 공영방송을 함께 시청했고 배용준이라는 이름이 학생들의 장문에 등장할 정도였죠. 또한 한국 브랜드의 휴대폰, 화장품, 의류는 성공한 사람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한국 유학은 소수 엘리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베트남 청년들은 한국을 같이 경쟁하는 동반자로 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뒤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경쟁국 중 하나다. 놀랍게도 이런 인식이 지금 베트남 MZ세대 사이에서 조금씩 퍼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실제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성장, 사회의 변화, 교육의 확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삶을 바꿔놓고 있다는 걸 날마다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젠 한국이 아닌 우리도 중심에 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나 경제 수도 호찌민을 가보면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카페에선 베트남어보다 영어가 더 많이 들리고 스타트업 사무실은 실리콘밸리처럼 트렌디하게 꾸며져 있으며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지 파트너사들이 당당히 간판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20대에서 30대 베트남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을 맹목적으로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한국은 대단하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 지금은 배우지만 언젠가는 앞설 수도 있다. 우리가 만든 앱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할 거다. 이게 바로 지금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바뀌는 시선. 예전 베트남 청년들은 한국 드라마, K-팝, 뷰티를 소비하는 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창업을 하고 마케팅을 기획하고 심지어 한국의 감성을 역수출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한 베트남 유튜버는 한국 스타일의 브이로그를 현지화해 100만 구독자를 모았고 베트남인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화장품 브랜드와 대등한 파트너로 협업하기도 합니다. 즉, 이제 베트남은 단순한 소비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함께 콘텐츠를 만들고 경쟁하는 공동 창작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베트남 MZ세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최근 베트남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과거엔 선망, 동경, 선진국이라는 응답이 줄을 이뤘다면 지금은 경쟁자, 협력자, 기회라는 응답이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더 이상 열등한 입장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자의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장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시선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을 좋아하지만 이제는 존중을 원한다. 흥미로운 건 베트남 MZ세대는 여전히 한국 문화를 좋아합니다. K-팝 콘서트에 가고 한국 예능을 즐기고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서울여행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예전처럼 우리는 부족하지만 한국은 멋져라는 시선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한국도 좋지만 우리도 괜찮아. 한국과 다른 우리의 문화를 인정해줬으면 해. 한국은 때때로 우리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어. 즉, 이제 그들은 존경보다 존중을 원합니다. 사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 도움받는 나라가 아닌 같이 나아가는 나라로서의 파트너십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관계를 다시 써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분기점 앞에 서 있습니다. 베트남의 성장을 경계심으로 바라볼 것인가, 축복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베트남 청년들의 당당함을 거슬림으로 느낄 것인가, 배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 한국과 베트남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드물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베트남은 그 성공 스토리를
롤모델처럼 참고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동경이 아닌 도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강한 나라는 도전을 기회로 바꾸고 성장을 축하해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는가가 아니라 그들과 우리는 어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가로. 그리고 그 질문을 진지하게 던질 때 우리는 과거의 자부심이 아니라 미래의 진심으로 진짜 아시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가지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한국보다 못 살던 나라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 왜 우리는 불편할까? 질투일까요? 불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잊고 지내던 내면의 불안정한 자존감이 살며시 고개를 드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히 성장하고 있다는 수치를 넘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 세대들의 움직임, 도전하는 정신, 국가적 자존심과 방향성을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선, 그리고 감정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월함과 선진국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바라봐 왔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산업화했고, 먼저 세계 무대에 나섰고, 먼저 K문화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런 한국이 자랑스러운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오랜 시간 우위라는 시선으로 굳어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장하는 이웃을 축복이 아닌 위협으로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는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밤을 새워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버텼고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르게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한국을 떠올리게 하는 나라가 눈앞에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한때 도움을 줬던 나라, 한때 우리가 앞서 있다고 생각했던 나라, 한때 우리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만 여겼던 그 나라가 지금은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빠르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낯선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 감정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보다 뒤에 있던 존재가 자신을 따라오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선진국이라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달라야 합니다. 불안해하며 배척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손을 내밀고 같이 가자고 말할 수 있는 나라, 이웃의 발전을 위협이 아닌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그게 바로 진짜 강한 나라, 진짜 선진국이 아닐까요? 여러분, 국가 간 관계도 그렇지만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후배가, 어떤 동생이 나보다 더 잘 되기 시작하면 기뻐해주는 마음이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그 순간 질투보다 성장에 대한 존중, 불안보다 함께 걷는 동반자 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품격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직시하는 용기, 그리고 그 속에서 더 나은 나를 발견하려는 의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우리는 그들의 성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은 성숙에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앞서간 나라로서 어떤 자세로 이웃과 공존할 것인가? 경쟁할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아니면 함께 성장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남이 성장하는 모습을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강한 사람이다. 이웃의 성공에 박수를 보낼 수 있는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라면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겠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베트남의 성장이 반갑습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지금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세상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